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동학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신고해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젠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을 돕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유형과 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까지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의 나이의 어린이가 떠오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아동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맺은 약속이에요. 이 협약은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서 보았듯 1조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이 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2조부터 41조는 아동이 가진 다양한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42조부터 52조는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에 관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4대 기본권으로 나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2조부터 41조까지는 이 4대 기본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입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안전한 곳에 살고 건강히 먹고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생존권에 포함됩니다. 보호권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또 함부로 때리거나 만지거나 아프게 할 수 없으며 이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모임을 가질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배우고, 놀고, 충분히 쉬고,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아동과 어른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을 위한 권리를 지키자고 전 세계가 약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과 성인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동은 발달 단계상 신체, 지능, 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 동안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성인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나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은 권리 주체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을 가진 의무 이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때리거나 욕을 하는 행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 등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때리거나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신체학대를 떠올립니다. 손이나 발로 때리고 도구를 가지고 때리고 혹은 뜨거운 물이나 화학물질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신체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이나 모욕적인 말들이 포함됩니다. 때리지 않더라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왕따를 시키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포함됩니다. 성매매를 시키거나 연결해주는 행위도 성학대에 포함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성적 행위도 성학대에 포함됩니다. 방임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두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도 교육적 방임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아동학대인지 친구의 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긴장이 된다. 소리를 지르며 때리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도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들어오셨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며 우리를 원망하신다. 아버지는 자신이 들어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자고 있다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때렸다. 친구는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나요?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어 보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원망하는 말은 정서학대에 해당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때리는 것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일기입니다. 부모님은 게임을 좋아하신다. 일 끝나고 들어오시면 늘 컴퓨터부터 켜신다. 식사도 거르신 채 게임에 열중하시는 날이 많다. 냉장고 속에 반찬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벌써 며칠째 하굣길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게임 때문에 나에겐 신경을 안 쓰신다. 친구는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나요?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식사에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아이가 아픈 상황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일기입니다. 요즘 채팅 앱으로 만난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라고 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지만 우리는 편한 친구 사이가 되기로 했다. 가끔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을 주고받기도 한다. 지난번에는 속옷만 입은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은밀한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 같아 좋았다. 요 며칠은 시험 공부가 바빠 그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부모님께 보내겠다며 또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의 다른 모습에 무서워졌지만 사진이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친구는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친구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나요?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보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것은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거나 듣게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학대 상황을 의심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빠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부담스럽거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면 약 80%가 부모에게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 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자녀는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로 성장해 나가는데 각 발달 단계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기 사례입니다.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 계속 울고 있어요. 밤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옆의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3번입니다. 아기에게 세상은 새롭고 낯선 곳입니다. 때문에 쉽게 겁을 먹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히 따뜻함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울 때 재빨리 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3번의 경우처럼 아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아기 사례입니다.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공을 주우려고 옆을 살피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옆의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2번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고 왜? 라는 질문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모든 것의 이유와 규칙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에도 무조건 행동을 제지하기보다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주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약속한 규칙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동기 사례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집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게임기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2명 모두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싶은가 봅니다. 옆의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1번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친구들과 관계는 아이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새롭고 복잡한 관계에 서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아이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기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방문을 닫고 방에 혼자 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려고 하면 짜증을 내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옆의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3번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며 타인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큰 변화를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이니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모두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부모와 공유하고 싶을 때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 자녀와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역할만이 아닌 멘토, 컨설턴트, 동반자가 되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비 부모 교육입니다. 내가 부모가 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나요? 그리고 나는 아이와 어떤 관계이길 바라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어려운 일에도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친구 같은 사이, 자녀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부모,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이 등이 있습니다. 미래에 만약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오늘 생각한 대로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